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트럼프가 미친 듯한 관세를 다 때리면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방의 날이다. 아니, 이게 무슨 뭐 광복절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게 왜 그런 리버레이션 데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도대체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박혀 있길래, 이거를 갖다 관세를 때리는 것이 그들을 해방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을까? 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일전에 이 테리프가 어떻게 때려졌는가에 대한 그래프는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혹은 아시아와 대 유럽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 중국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두 가지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어땠길래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데, 한마디로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지구가 아작이 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GDP 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5%,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구권의 모든 제국들이 다 망가졌고, 빠스라졌고, 그러고 나서 혼자 유아 독존으로 생존한 게 미국이란 거죠. 핵 무기도 보유했고, 그러면서 이거를 달러 슈퍼파워, 슈퍼맨 해가지고 이 전 세계 교역을 도와주겠다. 엉아가 희생해줄게. 어부바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나라들 다 피기배킹해서 올라타. 업어줄게. 내가 좀 희생해주지. 뭐 무역 적자 나는 거 대충 희생해줄 수 있어. 걱정 마. 오빠 믿지? 이러면서 다 캐리해준 거예요. 하드 캐리해준 게 바로 브레튼 우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세계 경찰 노릇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무역을 막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보다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 경찰 노릇을 쭉 해왔는데 이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이 들어가는 거죠. 뭐예요, 피터 자이한의 책들을 쫙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빌리 엘러지라는 그 밴스 부통령의 책을 또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세컨드 월드 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등장했는가부터 먼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각 나라의 커런시, 그죠? 이게 US 달러랑 페그가 돼 버렸어요. 거의 픽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고정 환율제로 해줄게. 미국 달러하고 브리티시 파운드든 혹은 도이치마크든 프렌치 프랑이든 제페니즈 이엔이든 상관없어. 이제 픽스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무역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무역을 다 띄워주기 위해서 자유무역하자, 신자유주의 활동이 되겠죠. 글로벌라이즈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글로벌라이즈 되는 거 나중에 보이시죠. 다만 여러분들이 금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약속하자. 네 돈으로 직접 바꾸는 건 안 돼. 니네 금, 우리 쪽에다 보관하시고, 그죠? 뉴욕 페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US 달러로 먼저 니네 돈을 바꾼 다음에 US 달러로 골드를 바꿔가세요. 온스당 35달러로 해줬습니다. 그거 약속하지? 엉아랑? 그런 이상은 내가 이거를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주면서 자유무역을 막 인커리지 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먼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얘는 전범 국가 아닌가? 독일, 일본, 얘네는 2차 대전을 저지른 전범 국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인류사의 5천 년에 거쳐서, 그죠? 만 년이건 5천 년이건, 전쟁의 진리는 뭐예요? 승자가 정의인 거고, 패자는 완전히 배상금까지 물어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는 게, 인류사의 공통적인 현상들이었었어요. 1차 대전까진 그랬어요. 근데 2차 대전 때 얘네는 왜, 배상금을 천문학적으로 내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제시대 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왜 친일파가 척결되지 않고 계속 활동했을까? 뭐, 쩍 하면 이승만 대통령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당초에 일본의 전범들도 조금만 갖다가 형식적으로 갖다가 이제 뭐 사형시키고 어쩌고 했지.
그 전범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력들은 그대로 뒀거든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라서? 그죠? 그거는 사실은 이때의 2차 대전 직후에 가장 미국이 겁내는 시나리오가 뭐였는가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trategy of containment라고 하는데 봉쇄 정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외교상의 봉쇄 정책인데 누구를 봉쇄하느냐? 소련과 동구권, 중국 이쪽 공산권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왜 공산권을 왕따시키느냐? 공산권하고 자본주의는 이거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남겨둘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쪽을 부정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말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소련하고 사귀지 마라고 막는 겁니다. 이 소련하고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게 됐었고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탄도 이 혹시라도 핵폭탄을 갖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내면 어떡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갖고서 프리시전 바밍 이 스마트 폭탄 만들어 가지고 정밀 폭격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에 있어서 이 동구권을 왕따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어서 만약에 독일과 일본이 이 서구권의 미국이나 영국하고 다시 또 원수가 되면서 저쪽에 스탈린하고 혹은 후르시초프하고 붙어 먹으면은 우리한텐 미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쓴 겁니다. 조지 캐난의 이 strategy of containment 유명한 얘기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의 산실이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핵폭탄 만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미국에서 했지만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독일에 있던 유태계 과학자들이 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태계 과학자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가 그 첨단 과학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차 대전 당시에는 최첨단의 과학 탑저널은 독일어로 썼답니다. 폰 노이만 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과학기술의 산실, 예를 들면은 이 1927년에 이 솔베이 그 컨그레스라는 게 여기에 과학자들 모임이 있었다 그러죠. 양자역학 관련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요때 있는 한다 하는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맨하탄 쪽 프로젝트 쪽으로 갔지만은 미국으로 갔지만은 이 중에 일부 특히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들은 나치 독일에 부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핵폭탄 개발을 하지만은 스스로 이걸 지원했다라고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믿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최첨단의 과학기술자들이 아직도 독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최첨단의 이런 학자들이 배운 게 많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센치멘트가 뭐냐면은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들이 또 많아요. 엘리트 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또 많이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혹 해가지고 미국에 왔었던 사람들조차 독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소련으로 가서 소련한테 어떻게 이걸 봉사해 줄까? 그 공산권을 위해서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당초에 독일 이쪽의 애들을 저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약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차지하면은 독일은 스탈린한테 갈 거다. 왜냐하면은 히틀러 같은 게 또 다시 나타날 거니까. 그 이전에 겪어봤잖아요. 1차 대전 때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벌어지고 히틀러가 나왔던 거. 그 꼴을 또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어떤데요? 일본은 사실 전함 야마토가 세계사 최대 사이즈 전함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전까지. 그럴 만큼 사실 물론 뭐 야마토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꼬르륵 이제 침몰해서 이제 뭐 문제였다 그러지만은 그 정도로 똘끼 있게 추진하는 그 엔지니어링 능력, 공학 기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엔 전투력이 미쳤거든요, 얘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 극악스런 전투력과 공학 기술을 가지고서 어, 만약에 스탈린이라든가 모택동하고 붙어 먹으면은
미국한테는 미래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 집어넣어 주고서 피기배킹 하도록 업어줄게. 그러고 캐리해 준 거죠. 하드 캐리해 줬어요. 그랬더니 호의가 계속되면은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하는 거죠. 이제 날 호구로 취급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런 뭐 이제 칩워 이런 거 보시면은 반도체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 냉전 치하에서 이게 사실은 브레튼 우드 시스템하고 다 같이 가는 얘기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이런 거에 금융적인 뒷받침이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 하에 여러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너무 많은 전비를 쓰고 그래서 government debt 이게 너무 심해졌다. 그 deficit, government deficit 그죠? 이런 거가 너무 심해졌고 그다음에 트레이드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이 일본의 차, 도요타 그다음에는 폴쉐, 뭐 폭스바겐 이런 것들을 사주는 바람에 미국이 무역 적자도 너무 못 견디겠고, 그래가지고 닉슨 샤크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태환해주지 않고, 피아트 커런시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90년, 80년대, 90년대가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피아트 커런시가 됐지만은 US 달러의 파워는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오일 머니 내지는 그 오일 달러, 페트로 달러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에는 어 다른 돈 말고 US 달러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사실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 왕가한테 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니네 왕가의 호위군, 방위군, 우리가 국방 책임져 줄게, 거의. 근데 지켜줄게. 미군이 가서 지켜준다. 그러니까는, 너넨 뭐 해줄래?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그럼 기름판 돈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사야 되겠죠. 안전한 자산 뭔데? 그러면, US Treasury, 그 미국 국고채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네 역시 뭘 아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악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로 오일을 거래하게 됐던 것이 이때 얘기죠. 플라자 합의도 1984년에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재패니즈 이엔이 엄청나게 강화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 달러가 이제 약해지고 그러니까는 그 강해진 재패니즈 이엔 갖고 뭘 해요? 미국 땅에서 뭐 이런 락케펠러 센터라든가 뭐 유명한 부동산 같은 거 다 사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떵떵거리던 일본이 땅땅거리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 소니 회장이 이렇게 그 워크맨 이제 들으는 거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쓴 책, The Japan That Can Say No, 노라고 말할 수 있는 Japan 나왔죠. 여기에는 뭐예요? 일장기가 막 그렇게 나오면서 기분 나쁜데, For Sale 그랬습니다. 미국 대륙 For Sale 이거 팔아요. 일본 돈으로 사주겠다. 되게 시건방 모드로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것이 차이니즈 유안으로 되바뀌어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그때에 사실은 핑퐁 외교를 하면서 뭘 합니까? 차이나가 여기서 차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있었는데 차이나를 핑퐁 외교로 미국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캐피탈리스트 월드 쪽으로 오면은 자본주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민주 정치를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에 무난히 편입될 거라고 순진한 바램을 했었죠,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거 소련이 망하게 된 거는 있지만은 중국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하는 거죠. 뭐예요? 중국은 사실 아편 전쟁 이래로 지난 200년의 역사가 무슨 역사였다? 치욕의 역사였다. 그죠? 그래서 도광양회라고 하죠. 나의 속뜻이 얼마나 이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 뜻이 있는데도 그거를 감추고, 이 어두운 이 물을 갈 때까지
이거를 조용히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이 안갚음을 하리라 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던 거를 이쪽 서구권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over extrapol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 이 이 체제를 만들 때에 뭐죠? 이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 때에 중국의 그 당시 40년대, 30년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얘네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대충 봤겠죠. 찍 보면서 아니 뭐 아시아에 좀 큰 대륙이 있기는 한데 저 나라가 그렇게 큰 파워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인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은 이제 EPS를 한번 미래의 EPS를 추정해 주세요 했을 때 최근 3년의 EPS 혹은 특히 최근 1년의 EPS 이런 실적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으로서는 정말 그 당시가 최저값에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서구권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낮은 레벨로 얘네가 뭐 비리비리 하겠지. 비실비실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비실비실하겠지라고 착각한 게 아니었는가. 특히나 서구권의 리더들은 지금 전승국이니까 얼마나 싸움에 이기고 나서 자신감 뿜뿜해지고 오버컨피던스, 근자감에 찼겠어요. 근자감에 찬 마당에 중국은 얕잡혀 보이고 최근의 역사가 그랬으니까 오버 익스트래플레이트 되고 그러면서 정책적인 실수를 한 게 중국에 대해서 너도 뭐 우리한테 그냥 일본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처럼 우리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 들어주고 자본주의로 편입돼 주겠지 하는 또 헛된 기대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자본주의 쪽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목적 함수는 따로 있었죠. 아, 이제 기회가 되기만 하면 과거 5천 년의 역사로 그 영광의 역사로 한족의 뭐랄까 중화 사상 그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저희 변방의 오랑캐들을 이 조공무역으로 우리가 교화시켜주는 그죠? 이 선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야망이 있는 거를 몰랐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 말하자면은 90년대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로 중국을 엄청 봐줬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가 유학생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교수들이 정말 중국 애들 붙잡지 못해서 환장을 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미국의 대가 학자분들이 다 중국 계통이 돼버렸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상황이 역전돼 버렸고, FX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리고 테리프, 관세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나게 미국이 중국을 봐줬던 거죠.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호구 취급당했다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블루칼라 워커들, 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레이오프 되면서 나이키든 무슨 회사든 다 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죠. 아니면 인도네시아든가 아시아 쪽으로 옮기거나 노동 임금이 싼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서비스 업종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극도의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마약에 쩔어가지고 살게 되고 중독되고 그런 사회의 악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절절하게 이걸 복수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공장들 안으로 돌아와요, 미국으로. 그죠? 이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점이라고 그 긍정적으로 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단순 노동 이런 일들 블루칼라 그 잡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고 쳐요. 그다음에는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세미컨덕터 입장에서 그게 될까? 내지는 반도체 그 회사들 있잖아요. 반도체 연구하고 그 최첨단의 반도체를 연구하는 그 회사들의 연구 개발 인력, 걔네들도 미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할까? 혹은 중국 유학생 없이
그죠? 더 핵심적인 거는 중국 유학생 없이 미국이 반도체의 최첨단의 이 일들을 이 그 레이버 포스 이게 이제 그 휴먼 캐피탈을 확보가 가능할까? 일부는 뭐 H1B 비자 이런 걸 해가지고 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한국 계통이나 아니면은 인도 계통이 되겠죠. 아니면 아시아 계통에 애들이 많이 빨려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초중고 때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애들은 뭘 하라 그럽니까? 지금 다들 뭐 예나 지금이나 의대 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당에 그런 인재들 확보가 충분히 될까라는 게 정말 궁금해요. 예, 정말 궁금하고 한국도 그게 안 되는데, 그죠? 스템 무슨 뭐 공학 이쪽 열심히 첨단을 하는 애들 나 얼마든지 있지 않겠냐? 뭐 페이를 잘 주면 되지 않을까? 아,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미국은 옛날부터 소용없었어요. 예. 그 공학 쪽에 있는 그 수업 들어가 보면은 그죠? 순전 인도 계통에서 유학 온 애들밖에 없어요. 백인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애들은 거기 없습니다. 발음을 미국식으로 완전 교포식으로 하는 미국 애들은 그런 공학 쪽에 없습니다. 예. 다 어려운 수학 싫어서 피하거든요. 그게 그런 현상이 심한데 이게 최첨단의 반도체를 얘네들이 그 기술을 다시 온 리쇼어링이 가능할까? 두 번째로도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책을 읽어보면 느껴지지만은 정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의해서 다양한 나라의 그 중간 부품들을 들여오고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반도체라는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또 각 나라에서 죽기 살기의 경쟁을 통과한 애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내지는 뭐 특별히 봐주기, 뭐 정부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썩습니다. 썩는 게 그냥 제품 퀄리티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제품 그 지원금을 준다 어쩐다 했을 때에 그게 효율적으로 될까?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는데 지금 테리프 때문에 그죠? 지금 테리프 그 관세로 이제 중간 제품 이런 것들 다 관세만 얻어맞으면은 어떻게 가격이 뛸지 모르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 걸 감수하고도 최고의 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의심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왜 이게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저들은 생각하는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앞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정말 스트럭처럴 체인지죠. 구조적인 변화고요. 리짐 시프트라고 이제 대표적인 리짐 시프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이런 유사한 시기가 플레이북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가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uncharted way로 가게 된다. 아직 항해해 보지 않은 경험 전인 미답에 우리로서는 길로 가고 있는 거고, 물론 다른 나라가 한 걸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걸 같이 말씀드리면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제안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